제가 복잡계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이 경제 측면에서의 복잡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가 한국은행에서 일어났던 BOK 샥하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일어났던 외환위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BOK 샥부터 말씀을 드리죠. 2005년 2월 22일 날 한국은행의 실무자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환보유고의 투자 대상 통화를 다변화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요, 한국은행의 담당자가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큰 발언을 해도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시장에서 충격을 받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의 일개 담당자가 한 이야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쇼크를 준단 말이죠. 이게 버터플라이 이펙트의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BOK 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BOK 샥이 일어났을까요? 이거 역시 복잡계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잡계 현상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전체 필드, 바닥, 장이 흔들리느냐, 혼돈의 가장자리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각 에이전트 요소들 간에 서로 포지티브 피드백을 하느냐,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만일에 바닥이 혼동 상태에 있고 여러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킬 경우에는 새로운 프랙탈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BOK 샥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현재 글로벌 차원의 외환시장이에요. 혼돈의 가장자리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대개 한 세 가지 정도 요건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지금 약세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유로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유로 강세가 되고요. 세 번째는요, 현재 동아시아 4개국, 일본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한국이요,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달러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 4개국이 언젠가는 약세 달러를 버리고 강세 유로화로 바꿀 줄을 모른다라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심리적으로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2005년 2월 18일 날 이 한국은행에서 국회 재경위에 보고한 내부 문건에 투자 대상 통화 다변화, 이 네 단어를 썼단 말이죠. 이게 뒤늦게 21일 날 외신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되면서 조금 내용이 증폭이 됐죠. 한국은행이 드디어 달러를 내다 팔고 보유 비중을 줄일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붙었는데요. 이게 달러 매각설이다 라고 말이 증폭이 된 겁니다. 이게 점점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는데요. 그 과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1일 날 오후 9시에 로이터가 투자 대상 통화 다변화란 네 단어를 인용을 해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계획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받아서 21일 날 오후에 MBC하고 CNN이 투자은행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 소식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거죠. 그리고 21일 날 오후 투자은행의 분석 보고서가 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세계 4위의 외환보유 국가인 한국이 달러 자산을 털어낸다, 이런 보도가 증폭이 됐습니다. 그러자 22일 날 JP모건이 1일 보고서에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다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22일 날 세계 주요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폭락을 하고 23일 날 그 영향이 다시 한국으로 미치면서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폭락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난 거죠. 자, 로이터, MBC, CNN,
불론보고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언론사들이 세계 4위의 위안보유국 한국이 달러를 판다, 답이나 한다. 이거를 비중 있게 보도를 했고 또 여기다가 보완해동한 게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거티브가 아니라 서로 포지티브 피드백을 만들면서 정폭을 시켜갔다는 거죠.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프랙탈이 처음에는 한국에서 뉴욕, 뉴욕에서 런던, 런던에서 도쿄, 도쿄에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22일 날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주가 역시 이런 식으로 엄청난 변동을 겪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BOK 시작입니다. 이거 역시 복잡기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가 1997년도에 일어났던 외환위기 또는 경제위기입니다. 지금 외환위기가 일어난 지 딱 10년 정도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왜 이런 외환위기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원인을 대개 한 6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기별로 보면 97년보다 아주 먼 이전부터 있었던 원인, 그 다음에 97년 당시에 있었던 원인,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 있었던 원인,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처별로 보면 우리 내부적, 한국 내부에서 안고 있는 원인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안고 있는 원인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제 2x3 매트릭스가 나오는데요. 대개 한 6가지가 됩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있었던 요인이 내부 결합론입니다. 그 다음 외부에서 미치던 요인이 외부 조건 개입론이고요. 그 다음 그 당시에 내부적인 요인이 위기 대처 미숙론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이 금융공학론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 되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결함이 많았다는 게, 이제 폴 크루만 같은 교수가 동아시아 성장 한계론, 또는 이제 IMF나 월드뱅크, 또 미국의 재무성 같은 데서 동아시아 내부 결함론, 또 도덕적으로 해이가 있었다, 거시경제가 부실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걸 다 묶으면 내부구조 결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조건 개입론은요, 이제 마티로 수상 같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건데, 유대자본이 이제 음모를 펼쳤다라든지, 또는 이샤라 도쿄 도지사죠.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던 미국의 패권주의, 또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급격하게 화폐를 평가절하했다라는 주장, 그리고 또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한국에 전념됐다라는 전념론, 컨테이전 이론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금융공학론입니다. 소위 말하는 흑자도산이죠. 우리가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현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은 많은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가 이제 소떼 이론입니다. 허드 티어리 또는 스탬피드 티어리 같은 건데요. 이거는 마치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불이야! 라고 하면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 도망 나오다가 출입구에서 밟혀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제 이런 게 금융공학론이거든요. 이제 위기대처 미숙론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관료들, 또 정치권, 이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이 있었던 병보다 더 과잉하게 IMF가 대응을 함으로써 간단하게 걸러낼 수 있는 위기를 더 키웠다라는 주장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런 금융의 불안이 실물까지 파급이 됐다라는 실물위기 파급론입니다. 근데요, 이런 외환위기를 복잡계 현상으로 해석을 하면 또 다른 시각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일에 1997년도라는 해가 정권 교체기가 아니고 대선이 없었다. 그리고 만일에 현철 사건으로 인해서 리더십의 공백이 없었다라고 하면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일어났던,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외환위기를 보면요. 9번의 외환위기가 일어났는데 8번이 다 공이 정권 교체기에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물론 정권 교체기지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외환위기가 일어나는데요. 하필 그 당시가 정권 교체기 때입니다. 이걸 복잡계 현상으로 보면 두 가지죠. 첫째 한 가지는요. 바닥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레임덕이 있고 대선이 있고 정권이 교체가 되다 보면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 이런 게 장악되지도 않고 또 통제도 되지 않고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혼돈의 가장자리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평소 같으면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들이 바닥이 흔들리면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6가지 원인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각각 요인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적극적인 대먹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정책적으로 주는 시사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복잡계적인 관점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의 정책 대안은요. 개별적인 요소, 내부 결합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외부 조건을 어떻게 개입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금융공황을 막을 것인가, 위기대축 미승론이니까요. 이걸 얼마나 위기 대처를 잘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복잡기인으로도 보면 대처 방법이 바뀝니다. 개별적인 요소가 설사 조금 더 커지더라도 각각 요소와 요소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시너지를 내지 않도록 빗나가게 일어난다든지 또는 시기를 달리한다든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고 이 컨트롤 타워에서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복잡계적인 관점을 가지느냐 안 그러면 전통적으로 요소 한원주의적인 이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대응 방법도 틀려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외환위기에 대해서 복잡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분들도 이미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강화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다. Self Reinforcing Process라고 했거든요. Self Reinforcing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포지티브 피드백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웨이더 같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액터들이 이렇게 많다. IMF, 미국 정부, 일본 정부, 그다음에 위기국가, 은행, 그다음에 투자자 등등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액터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계화된 경제에서 인과관계 복잡성을 바로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딜론 같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학의 한계에 이른다. 전화선을 통한 사소한 잡담의 흐름, 소문의 확산, 다른 사람들의 근심 어린 이 찡그린 얼굴이나 확신에 찬 표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투자가들의 어떤 사교적인 조직을 통해서 뉴스로, 정보로, 가십으로, 광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경제학자들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경제학의 한계를 벗어난 분야이고 경제학자들이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린스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는 안정적인처럼 보이던 경제체제가 다음 순간에는 마치 댐이 붕괴점에 이런 것처럼 행동하고 신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모두 저수지에서 쏟아져 내려간다. 이게 바로 외환위기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이게 바로 복잡계 이론과 다름이 아닙니다. 복잡계 이론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복잡계 이론의 유용성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통상의 논리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수동적인 경우, 그다음에 조금 더 능동적인 경우에는요, 우리 조직이나
어떤 내부를 단절적인 변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싶을 경우에, 이건 조금 능동적인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복잡계 이론이 상당히 유용한데요. 저희들이 복잡계 이론을 파악할 때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가 바닥, 필드, 장이 흔들리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혼돈의 가장자리 상태에서 레조넌스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액터나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적극적인 대먹인 고리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느냐. 네거티브 경우에는 복잡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날 경우에 복잡계가 일어난다. 그래서 작은 프랙탈이 만들어지고 이런 프랙탈들이 서로 공진화를 하면서 큰 프랙탈로 만들어지느냐.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게 복잡계 현상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